널린 게 병원인데 사람들 비대면 진료를 한국에서 왜 쓰냐? 바로 앞에 건물에 있는 건 편의점이랑 동일하지만 뭔가 가서 그 삭막한 분위기에서 막 감기 때문에 1시간씩 기다리고 이런 경험도 한국에 많이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고를 때부터 병원 가면은 가격을 모르고 진료를 보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거의 없죠, 세상에. 편의점 가도 이게 얼마인지 보고 사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감기 진료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진료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오리야 깡이의 비즈니스 여행 옷깡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너무 모시고 싶은 기업이 있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닥터나우 기업이고요. 그럼 체크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나우 사실 지금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정말 원격 진료의 지금 대표 주자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닥터나우 소개도 부탁드리고 대표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닥터나우 대표 정진웅입니다. 닥터나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고요. 대표적으로 비대면 진료라는 서비스로 좀 널리 알려지게 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혹은 영상통화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보고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서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시무리스하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홍콩에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자문하는 일을 했었어요. 당시에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의 뭐 요기요의 매각, 뭐 배달의 민족의 인수, 뭐 이런 다양한 딜들을 모건 스탠리에서 보게 되면서 플랫폼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회사에 좀 지루함을 느끼던 와중에 한국 출장을 왔다가 네.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절 때 의료 혁신을 정말 밀어내고 있는 그런 장지호 대표님을 보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4월부터 닥터나우가 일본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둘이 아레나를 나눠서 각자 대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출장을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장지호 대표님이 좀 회사에서 좀 재무적인 감각도 있으면서 좀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들었다 해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자라고 해서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한 건 아니었는데 네. 되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났었나? 주말에 이제 좀 감기가 걸렸는데 장지호 대표님 그때 그게 생각이 나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자주 아프진 않은데 아플 때는 열이 진짜 39도, 40도 이렇게 끓는 스타일인데 이불 속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열도 나고 기침도 있고 가래도 있는데 약을 받고 싶다라 해서 배달까지 받아보는 그걸 하고 나서 여기는 진짜 너무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연락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 닥터나우에 오게 됐죠. 요즘에 이제 원격 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뉴스를 막 검색해봐도 그 기준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코로나 시절 때는 이제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격상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 그리고 약 배달 모두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엔데믹을 어느 정도 선언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으로 풀린 거는 다시 막힌 상태인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의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풀려진 상태고요. 다만 지금은 현재 약 배송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서 닥터나우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처방약을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선언 후에는 아예 좀 섬벽지라든지 아니면 일정 요양 등급 이상의 65세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혹은 이제 30일 내에 뭐 동일 병원, 동일 증상, 막 동일 의사 뭐 이런 되게 많은 제약들이 있는 한에서 재진은 또 가능하게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 사용이 너무 떨어지고 대부분 국민들은 비대면 진료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야간이랑 주말에는 초진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조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런 정책을 이어나갔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23일 날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의료 접근성에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24시간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일단 허용을 해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닥터나우한테는 활발히 서비스를 좀 펼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래서 일본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아니면은 뭐 진출했던 과정? 그런 에피소드나 뭔가 저희들이 들으면 도움될 만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듣고 싶어요.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있었어요. 작년 5월에 이제 엔데믹 선언 후에 규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들이 막히고 나니까 저랑 장 대표님은 지금 어떡하지? 약간 이런 되게 패닉 상태에 빠졌었죠. 그래서 해외도 이제 고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가 안 된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실 요거는 일본을 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라는 것 자체가 국가별로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뭐 땅이 넓은지 좁은지 의료 접근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 행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정책 자체도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뭐 급여, 비급여 나누듯이 일본은 뭐 진료, 자유진료 뭐 이렇게 나뉘고, 의학 분업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랑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이고, 뭐 병원들이 법인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사업자 단위로 1차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비슷해서 사실 일본 플랫폼들도 닥터나우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플랫폼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뭐 라인 닥터라든지 소쿠야쿠라든지 클리닉스라든지 비슷한 앱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써봤을 때 우리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정적으로 하자라고 결심을 한 게 작년 12월 정도였고요. 일본에 이미 다른 원격 의료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미 이제 포진해 있음에도 닥터나우가 우리 여기 들어가면 경쟁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우선 닥터나우가 한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1시간 안에 진료부터 약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즉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도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널린 게 병원인데 사람들 비대면 진료를 한국에서 왜 쓰냐. 근데 병원이 물리적인 거리감은 가까운 건 사실인데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갈 때 기분이랑 병원을 갈 때 기분이랑 이게 훨씬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왜 병원을 갈 때는 심리적인 거리감은 굉장히 멀다고 느껴질까라고 하면, 바로 앞에 건물에 있는 건 편의점이랑 동일하지만 뭔가 가서 그 삭막한 분위기에서 막 20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사실 감기 때문에 1시간씩 기다리고 이런 경험도 한국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서 기다리고 막 이런 절차들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즉시성이라는 그 키워드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이름도 그래서 닥터나우잖아요. 그렇네요. 닥터나우.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갈 길이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 일본은 의학 분업이 어느 정도 선택 분업이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서 약을 받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상황이면은 병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랑 진료를 보면 병원에서 택배로 약을 쏴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근데 한국은 병원에서 이걸 못 쏴주니까 약국을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닥터나우는 기술적으로 그럼 이 소비자랑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냐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다 보호를 해주면서 이 처방전을 그 약국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회사였기 때문에 일본은 전반적으로 택배로 배송하다 보니까 급하게 막 감기가 걸렸는데 지금 약을 받고 싶은데 사실 3일 기다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환자들에게 또 저희가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일본 회사들도 최근에 뉴스 보니까 좀 그런 방향성으로 많이 틀려고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1시간 이내 배송하기 위해 약국 체인이랑 뭐 손을 잡았다 이런 기사들도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일본 봤을 때만 해도 아예 이거 우리가 처음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약 배송을 일본에서도 1시간 내에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쵸. 네. 그럼 배송 방식이 궁금해요. 배송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유사하게 택배랑 퀵이랑 둘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뭐 카카오킥, CJ 대한통운 약간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죠. 거기랑 이제 배달 수요 계약을 맺어서 이제 API 연동이라고 이제 서로 이제 기술이 연동돼서 저희 쪽에서 뭔가 니즈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바로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퀵 배송 같은 경우에는 약국을 확대를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가 지금 7월에 지금 론칭을 MVP 버전만 지금 나간 상태라 가지고 일단은 도쿄 지역에 있는 약국들 이제 20개에서 30개 정도 지금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도쿄 지역은 퀵 배송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하반기 안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마련은 되신 상황이네요.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러면 도쿄 약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영업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분들을 다 거래처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영업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졌어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네. 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장 대표님 둘 다 일본인도 아닐 뿐더러 네. 1어도 못하는데 일본 팀을 꾸리게 되면서 저희가 좀 그런 아레나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본 소속 팀이지만 한국의 데스크에 앉은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세일즈라든지 CX 이런 부분은 이건 우리가 만지면 안 된다. 일본의 문화를 아는 분들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해서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대표님이랑 가장 협력하고 있는 팀원들이 이제 직접 가가지고 제휴를 하나하나씩 따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세일즈는 한국 초반 제휴 스토리들이 훨씬 더 약간 재밌긴 해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것도 보너스로 한번 듣고 싶어요. 한국 쪽 영업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제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닥터나우로 오고 나서 당연히 프레임 자체가 되게 젊고 어린데 이제 해외에서 왔다 와서 뭔가 팬시한 일만 하다 왔을 것 같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역으로 여기 회사가 너무 요즘 잘 되고 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헝그리 정신을 잃은 것 같다라고 해서 아웃바운드에 있어가지고 직접 나가서 제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제휴 문의가 안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인바운드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직접 하겠다. 라고 해서 그냥 가방 싸서 서울에서 택배비가 당시에 높게 나오고 있는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일원동, 대치동 이 근방에 손실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퀵비가 거리가 멀고 그 안에 약국이 없어서 거기 약국도 한 20곳을 제가 쭉 돌았어요. 몇 곳을 땄는데 거기서 약국장님이 1시간 동안 나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조금 더 설득하면은 될 것 같은 온도로 해서 세일즈 1시간 동안 했어요. 제가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전에 닥터나우를 했었는데 약사회에서 너무 좀 이렇게 눈치를 줘서 이제 안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나가는 길에 저한테 딱 잠시만요 이러더니 사실 4년 전에 청년이랑 딱 비슷한 또래 친구가 와가지고 똑같이 1시간 동안 나한테 설명을 하고 갔다고 장지호 대표님인 네. 것 같아요. 장지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딱 놀라가지고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장 대표님한테 그 얘기 했다 이러면서 근데 4년 전이면 장 대표님 24살 때인데 난 30대인데 그 비슷한 또래로 보시더라 이러면서 그런 썰도 네, 있었어요. 그럼 예. 거기는 결국은 뚫은 거예요? 사실 거기가 2호점인가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초창기 때 장 대표님이 팀이 작을 때 땄었는데 결국에 조금 비대면 약 배달을 한다라는 걸로 너무 좀 힘들어하신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분은 말씀을 주시긴 했었어요. 아, 정말 뭐 하나하나 스토리들이 엄청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가서 아직 세팅기고 본격적으로 뭘 시작했다라고 말하긴 아직 이르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일본이라는 시장에 진출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는 지금 기업들 많을 거거든요. 선행 경험자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이런 팁 같은 거요. 우선 하나는 좀 깔고 갔으면 하는 거는 저희도 이제 막 서비스를 론칭했기 때문에 일본 팀원도 지금 6분밖에 없고 저희가 뭔가 이룬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거 하나는 저희가 되게 잘한 것 같거든요. 다들 일본에서 일본 법인 세우는 데만 1년 걸린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사실 한 3, 4개월 만에 법인 설립하고 바로 서비스 론치까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가볍게 우리 서비스 너무 좋은데 일본에서 이거 서비스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찾아가지고 팔아볼까라는 맥락으로 가면 정말 느려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헝그리 정신 가지고 가서 계속 사람 만나고 시도해보고 막 뉴스 에이전시가 되었든 뭐 은행이 되었든 투자자가 되었든 도와줄 수 있는 분들 많이 만나고 많이 부딪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진출을 좀 빨리 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표님 혹은 이제 핵심 경영진이 가가지고 직접 되게 파워풀하게 리드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끌어 나간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희도 지금 뭐 장 대표님이 그렇게 직접 가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서비스 론치까지 갈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것들 중에 이제 일본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나왔는데 요즘에 대표들이 일본에 직접 가서 뛰더라 막 이런 기획 기사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닥터 나온 장지호 대표님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그러면 스스로 뛰어야 되는지 초기 단계에서는 뭐가 좀 있을까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 제트로나 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좀 해외 진출 이런 것들 도울 수 있는 부분들도 뭐 팁스라든지 막 이런 거에서도 글로벌 프로그램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진출을 위해 가지고 플래닝을 한 부분도 있고 한 번씩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일본 진출한 막 대표들끼리 막 이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평생 자란 대표님이 아니면은 모르는 영역에 가서 하는 건데 물론 시장 리서치나 이런 거는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봐요.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좀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무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좀 더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ROI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자주는 아니지만 원격 진료 앱을 이용해 본 적인데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단순한 그런 질병 치료받고 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한 약들 하지만 그 처방전이 필요한 약들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이용을 했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닥터 나오는 돈을 어떻게 벌고 계신가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 지금 원래는 저희가 배달비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아프신 분들과 저희는 24시간 서비스도 진행을 했었었고 그 야밤에는 사실 소비자들께서도 굉장히 할증된 금액이라도 배달비를 맞아요. 내면서까지 네. 아플 때 그 사실 되게 감사하세요. 가격에 있어서 컴플레인도 정말 안 들어왔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약 배송이 안 되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좀 BM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병원이랑 약국한테 조금 더 부가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어쨌든 저희의 강점은 굉장히 많은 병원들하고 약국들이 저희 약사 웹, 의사 웹을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아야 되면 켜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좀 유료화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고 ING라 가지고 좀 하반기랑 내년 초까지 많이 지켜봐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그 원격 진료 보는 앱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타 서비스와 차별점이 어떤 게 있었길래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닥터나우의 가장 큰 강점은 일단 저는 플랫폼은 브랜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 서비스적으로 차별화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장 친숙하고 좀 신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코로나 시절 때 저희가 무료로 사실 전 국민들에게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이런 부분이 저희 브랜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저희 회사 비전 자체가 거대한 300조짜리 의료 시장이 너무나 공급자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소비자 중심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전사적으로 온라인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랑 그 미션이 결국에는 녹여져 있거든요. 각 서비스 모든 플로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의사 선생님을 고를 때부터 저희 병원 가면은 가격을 모르고 진료를 보잖아요. 그쵸. 사실 그런 서비스가 거의 없죠, 세상에. 편의점 가도 이게 얼마인지 보고 사지.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시간당 비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상담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감기 진료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진료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랑 진료를 보고 나서 처방전을 받더라도 약국 사이드에서도 저희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재고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약국을 찾아줘서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개발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도 무서울 정도로 이게 소비자 지향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반적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작게 소비자 편리화된 서비스들이 뭉쳐서 결국에는 조금 더 격상된 그런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 저희가 그래도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닥터나우 서비스가 생긴 지 어느 정도 됐죠? 지금 2022년에 서비스 론칭을 했으니까 4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이제 최근 뉴스를 보다 보니까 모바일 뭐 1위? 아니면 뭐 원격 진료 앱 1위? 이런 기사를 보긴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네네. 요즘에 좀 잘하고 있는 앱들도 많이 지금 나왔는데 저희가 가장 뭐 오래된 앱 중 하나이기도 하고 회원가입자 수나 뭐 진료 수나 이런 거 봤을 때 계속해서 대부분의 점유율을 저희가 가져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닥터나우가 이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나가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방향성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가지고
비대면 진료가 전화 진료, 영상 진료라고 생각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는 10년, 20년 전에도 계속해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들은 있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미뤄졌었던 것 뿐이지. 10년 전에 만약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됐었더라면 아마 진짜 집 전화나 이제 휴대폰 전화로 진료를 보더라도 막 그 당시에는 간편 결제부터 어떻게 디지털로 처방전을 약국한테 보내고 그냥 상담 정도밖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비대면 진료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 또 여전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막 토스 이렇게 결제 이런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의료 기기의 발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혈압도 병원에서 재는 거 못지않게 집에서 맨날 재고 그런 것들 이제 헬스 앱으로 기록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내가 받았던 진료 기록, 내가 먹었던 약 이런 기록들을 본인이 휴대폰에 저장하고 필요시 전송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의 비대면 진료의 모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5년 뒤에 비대면 진료를 봐야 되는데 저는 5년 뒤에 비대면 진료를 봤을 때 비침습형 혈당 측정 이런 부분들도 너무 지금 빠르게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혈압 이런 부분이 이미 너무나 쉽게 막 시계로도 재고 이런 시대가 왔고 다양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진료를 볼 때 의사 선생님께 나의 진료 기록, 내가 어떤 약을 먹었었고 어떤 알레르기가 있고 내 건강 지표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전송이 돼서 사실 거기서 좀 어느 정도 또 AI가 개입해서 요약한 버전을 의사한테 보여줘야겠죠. 근데 그것도 LLM이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기술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닥터나우도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비대면 진료를 소비자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께 가져다 주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원격 진료 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단순한 서비스에 그친다라는 생각들을 소비자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머지않아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한테 볼 수 있도록 실현해 주실 닥터나우네요. 네. 그러면 닥터나우 너무 응원하겠고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닥터나우와의 옷강비는 체크인 완료. 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